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러셀 입시 전략연구소라고 하는 메가스터디의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지셔서 많이 춥죠?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1년에 학생들을 한 300~400명 정도를 만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만날 때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고3 학생들, 고2 학생들, 대부분은 다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 만나고 있고요. 보통 중학교 학생들은 지인들, 자제분들 아니면 별로 만날 일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입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중학교 학생들의 입시가 갑자기 이제 바뀐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갑자기 바뀐 줄 아시는데, 이건 벌써 몇 년 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던 사항이에요. 이미 고등학교 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 2008년도 정도부터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정상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정권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게 반발도 좀 심했고 이제 학교에서도 그랬고 대학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번에 개편된 안은 대학도 대학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크게 그렇게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없어요.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유튜브들 많이 찾아보시면 아는데 큰일이고 뭐가 많이 변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불리할 수도 있고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미리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두려워하실 정도의 입시안이 많이 바뀌었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그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건 집에 있는 그분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네,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건 어차피 다 처음이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가 아니고 전부 다 처음이세요. 재수를 하는 친구들이 불이익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이야. 그 친구들이 만약에 재수를 해. 근데 내신 평가 방법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니까 그 학생들이 내신을 갖고 평가를 받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수능 시험의 범위가 다 바뀌어서 그 친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3 학생들의 입장에서 재수를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얘기인 거죠. 그죠? 재수를 안 하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차피 다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수능의 제도가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안 생겨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엄청나게 또 재수를 많이 하면 우리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따가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재수생은 역대 최대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어요. 어차피 내가 그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 그런 거를 지금 두려워하실 상황하실 거는 분명히 없으시고요. 오늘 듣는 얘기는 오늘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앞으로 계속 들으셔야 될 내용이세요. 오늘 한 번에 끝나지도 않아요. 이거 한 번에 다 이해하시면 바로 여기 학원에 상담실장으로 취업하셔도 돼요. 그 정도의 내용이라 간단하게 어느 정도 오늘의 배울 내용들이나 오늘을 인지하셔야 되는 것들은 확실하게 아시면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얘기 드린 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 지금 맡기신 이 학원에서 얼마나 잘 지도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시작해 보기 이전에 먼저 대입에 관련된 용어를 조금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주구장창 들으실 건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차이가 좀 생기는 거에 대해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부라는 걸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 지금 학교에 생활기록부라는 걸 떼서 우리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보신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외고나 영재고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미리 생활기록부를 띄워보셔서 어떻게 적혀있고 우리 학생이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중학교는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보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중학교의 지금 내신의 평가 방법은 정확히 절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 B, C, D, E 나오고 90점 넘으면 다 A예요. 절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딱 올라오면 현재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9등급제라고 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나누는데, 그 등급을 나누는 게 상대평가라는 걸 해요. 상대평가는 뭐냐? 잘 본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등급 따기가 어려워지는 거겠죠. 이게 평균이 90이에요. 근데 나도 90점 받으면 절대평가라는 건 90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A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평가를 하면
평균이 90점인 시험에 내가 90점을 맞으면 5등급이 나와요. 그게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보통 4%에 들어가야 1등급, 뭐 11%에 들어가야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지금 9등급제가 되어 있는 걸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는 5등급제를 해서 뽑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비율이 이제 뭐 1등급까지 10%, 2등급까지 24%, 3등급까지 뭐 66%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나눠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대학교 입장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대학교는 어찌 보면은 되게 영악한 집단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갖고 들어오는 거를 당연히 선호하고 어떤 학생이 더 잘하는지를 평가하고 싶어 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학생이 지역 소도시에 살아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별로 없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있는 집단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인 거예요. 이 A라는 친구는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신 1등급 받기가 되게 쉬운 거고, 반대로 서울 지역이나 이렇게 경기 지역이나 여기 지금 강동 지역에서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이 많아서 성적 따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 집단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석차 등급이라는 건 1등급 맞는 게 쉬운 방법이 아닌 거죠. 그걸 동일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종합전형이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을 어느 정도 선발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제도가 그나마 절대평가가 되지 않고 상대평가된 5등급이라고 나온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럼에도 대학의 입장에서는 조금 학생들을 선별할 때 좋은 방법인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상위권 학교 가고 싶어. 그럼 막말로 그냥 1등급 안에 10% 안에만 다 들어가 있으면 돼요. 지금 1등급을 받으려면 4%,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야 돼요. 이건 그래도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 2등급까지의 등급이 11%예요. 2등급을 맞는 친구들 11%, 100명 중에 11등 안에 들어가면 2등급, 23등 안에 들어가면 3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9등급까지 줘요. 근데 이걸 5등급으로 잘라서 그럼에도 어느 정도 변별력이 생겨서 대학에서는 그래도 이걸로 변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쓰면 그런 대학들은 이것만 볼 거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별걸 다 붙일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10%에 해당되는 학생이 다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를 하는 걸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플러스 다른 것들이 많이 붙을 거라 그런 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는데, 일단 용어 설명을 먼저 드리면 그거를 그냥 숫자만 평가하는 거. 그냥 등급 몇 등급 맞았어. 그래서 네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이걸 평가하는 건 정량평가. 그냥 숫자만 봐요. 근데 생활기록부에는 숫자만 적혀 있지 않아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쭉 적혀져 있어요. 그걸 평가하는 건 정성평가. 그래서 보통 정성평가를 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량평가를 하는 게 보통 수능에 평가하는 거, 아니면 교과평가에서 그냥 석차 등급만 가지고 너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이렇게 평가하는 거. 이거를 이제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몇 점 이상 맞으면 그냥 1등급을 줘 라고 하는 것들. 지금 이제 영어 같은 거 수능에서 시험 보면 90점 맞으면 1등급을 줍니다. 80점 맞으면은 2등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냥 등급을 끊어서 나오는 거고, 지금 중학교 내신이 형태가 이제 그런 형태예요. 중학교 내신은 그냥 간단하게 90점 넘으면 A, 80점 넘으면 B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특목고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내신 성적 보면 대부분 다 A예요. 그러니까 그 A를 가지고 학생들이 누가 더 잘해? 평가가 안 되니 특목 자사고에서는 면접을 보거나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고의과 대입이 크게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하는 게 뭐고, 상대평가하는 5등급제가 뭐지? 절대평가하는 건 뭐야? 라고 하는 거에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부모님들이 이걸 안다라고 전제를 하고 보도자료가 나오든지 저희 같은 입시기관에서도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 이걸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정성평가되든 정량평가되든 이게 기사는 그걸 받아 쓰는 거죠. 근데 이 용어를 모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는 상대평가된 내신을 평가받고 그걸 5등급제로 평가한다. 기존에는 9등급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 수시 전형은 보통 이제 대입에서는 교과 종합 논술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고요. 수능은 이제 정시 100% 전형이나 뭐 면접을 조금 가미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서류평가라고 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정성평가하는 글자를 판단하는 걸 대부분 다 서류평가라고 해요. 작년까지는 대입에서 이것도 서류 플러스 자기소개서라는 걸 썼어요. 지금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에 갈 때 특목 자사고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 쓰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형태의 자기소개서를 대학마다 문항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공통된 문항 플러스 다른 한 문항을 봤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대학은 이거를 되게 부활시키고 싶어하고 이걸 계속 하고 싶어 하기는 해요. 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너무 적게 줄여지다 보니까 본인들 어필할 수 있는 용어로도 활용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사교육을 많이 유발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제도상으로 다 없애긴 했어요. 근데 아마 뭐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내가 대학교 갈 때는 2027년에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요. 그러면 이 대입제도가 2028학년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년도의 개념을 조금 아셔야 돼요. 학년도는 대학을 가는 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3이 되는 건 2027년인데 왜 나는 2027년에 고3이 되는데 왜 2028 뭐라고 얘기 계속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하시기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8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혼용돼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해서 좀 편하게 언론이 나오는 게 있고, 이걸 좀 어렵게 2028학년도라느니 2025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이라느니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나에게 기준이다라고 하면 되고, 지금 학생들은 09년 학생들, 내가 해당되는 건 지금 09년 학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에서는 지금 지원을 6번 하고 있어요. 정시에서는 총 3번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에서는 중복 지원이 좀 가능해서 대학별로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에 지금 원서를 내가 2장 이상 내고 싶다라고 하면 전형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2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좀 심한 학교는 연세대학교에는 원서 전형을 3장까지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시 전형은 그렇게 지원은 못해요. 정시는 그냥 가군, 나군, 다군에 있는 대학들끼리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에서는 3번 지원 가능하고,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간혹 이제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 있어요. 뭐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지트, 그리고 뭐 켄텍이라고 하는 에너지 공과대학 같은 경우가 이제 특수대학이고 사관학교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부터 군인이 되려고 사관학교 시험을 보는 학생들보다도 그냥 내가 시험을 체험하고 싶어서 보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이외에 내가 다른 장소에 가서 어찌 보면은 경험을 쌓고 싶어 하고, 옛날에 그 사관학교 시험은 많이 어려웠어요. 왜? 어려운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험으로 1단계 컷을 잡아야 되니까 그냥 조금 어렵게 출제해서 빨리 줄을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형태도 많이 변형되고 하다 보니까 수능에 가깝게 형태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비 삼아 시험을 보고, 여기는 마찬가지 시험을 봐서 1차를 합격하면 본인의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를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시험 보러 갈지 말지를 결정을 8월 달에서 9월 달 초에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러 갔어. 2차도 합격했어. 그러면 내가 대학을 지원할 때 이 학생은 사관학교가 걸려있는 학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사관학교는 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능에서나 수시에서 뭘 지원을 할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성적으로 중앙대를 그냥 갈 수 있는 학생은 중앙대 이하로는 절대 원서를 안 써요. 그렇죠? 내가 중앙대를 지금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 친구는 중앙대부터 원서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중앙대 이상으로 다 원서를 쓰는 편인 거죠. 근데 내가 사관학교가 걸려있다? 그럼 이 친구는 중앙대보다 더 위에 있는 대학을 더 어플라이를 세게 할 수도 있어요. 중앙대학교하고 사관학교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수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리 만약에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을 하셔도 늦진 않아요. 다만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갑자기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해.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잘 타일르셔서 다른 걸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군인을 그렇게 오래 하는 건 저는 선호하진 않아서 일단 일반적으로 참고로 고려대학교에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게 하나 있어요. 군무원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군인이긴 하지만 머리도 기를 수 있고 화이트 해커처럼 이렇게 하는 학과가 있어요. 그 국방부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취업이 다 됩니다.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의 점수도 되게 높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선호도도 되게 높아요. 근데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왜? 다른 데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학생들이 선호도가 되게 낮아서 불과 2년 전에 약대가 이제 학부 전환을 해서 이제 학과로 수능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던 해에 제가 상담했던 친구 중에 거기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등록금 다 토해내고 다시 수능 준비를 해서 약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의뢰한 적이 있어서 제가 만나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자기는 그만뒀어요. 더 이상은 이거에서 비전을 못 느껴서 이거보다 더 다른 걸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 군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능력이 더 좋은 친구를 굳이 저는 군인을 시킬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괜히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봐서 군인이 너무 멋있어. 불과 한 2, 3년 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것 때문에 사관학교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아직 그런 나이예요. 아직은. 네,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그런 나이입니다. 드라마 하나 때문에 갑자기 검사가 되고 싶다가도 의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순수한 친구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입제도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우리나라만큼 많이 변하는 게 없을 거예요. 하물며 지금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다르고 2학년 다르고 3학년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입시지도가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계속 학교에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좀 다르고 여기에 플러스 저렇게 이제 개정 교육과정 바뀌면 난리가 나는 거죠. 2021년 그러니까 2020년에 교육과정이 한번 전환이 돼서 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된 건 이제 2020년대부터 이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한번 유예시켰어요. 그래서 2022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걸로 바뀌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도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이렇게 가서 아마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나갈 가능성은 높아요. 어차피 지금 정권이 이거 시행될 때까지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수능 제도라는 거는 그 해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언론에 따라서 조금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개정 교육 과정에 고교 학점제가 같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라진 내용들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좀 달라진 걸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제도는 계속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조국 사태 때문에 공정화 방안 때문에 뭐 정시가 갑자기 막 늘어났고 수시가 좀 줄어들고 그 전에는 수시가 너무 많아서 또 난리였고 공정화로 또 수능을 또 많이 뽑자고 얘기했더니 재수생이 또 많이 양산된다고 또 수능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게 정말 각층에서 대학도 입장 차이가 있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또 입장 차이가 있고 저희 같은 사교육에서는 또 사교육의 입장도 있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숫자가 계속 줄고는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줄었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대학도 없어지고 뭐하고 한다는데 지금 보시면 학력 인구 자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고3 기준으로 학력 인구를 올해 기준으로 누적 통계를 봤을 때 39만 명 정도예요. 내년에가 41만 명, 내후년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07년생인데 이제 황금 돼지대라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46만 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거의 한 5만 명 정도가 급 상승을 했죠. 나오실 때는 잘 못 느끼셨지만 이제 지금 이제 대학을 가려고 보니까 경쟁자가 5만 명 이상 더 늘어난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재수생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거기에 중학교 3학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0명이 작년보다는 주는데 지금 현재 기준보다는 많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보다는 최소한 5만 명이 더 많은 상태이고 그 기준으로 계속 조금씩은 줄어가지만 이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곤 하지 않고 42만 명대에서 44만 명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은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이제 많이 줄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2019년 뭐 20년 이때부터 이제 가장 많이 줄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 형태는 이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여기서 또 중학교에서도 빠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인원보다는 당연히 학력 인구는 더 줄을 수 있습니다.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아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05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현재까지 크게 입시 제도가 변한 것들의 변천사들이 좀 적혀져 있긴 해서 보시면 예전에 시험 봤던 학생들이 재학생이 지금 43만 명 정도 시험 보는 거에 현재 지금 32만 명이니까 불과 한 20년 정도 사이에 수험생이 줄어든 거는 한 10만 명 좀 더 넘게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늘어날 수도 있었고 줄어들 때도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에 좀 늘었다가 계속 이제 줄고 있고 올해가 거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거의 최저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고3 학생들이 제일 좋은 해라고 얘기했던 게 작년보다도 인원이 훨씬 줄었고 지금 요 근래 최근에 양옆으로 봤을 때 제일 적은 인원. 근데 이 친구들이 제일 이제 걱정해야 될 게 이렇게 인원이 줄었는데 재수생이 이제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재학생은 꾸준하게 계속 줄었다라고 보시면 재수생은 16만 명부터 시작을 했을 때보다 지금 15만 9천이니까 크게 20년 전하고 20년 전에 이제 인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훨씬 더 태어난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은 늘어가고 있고 비율은 총 26%부터 20%까지 줄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줄었을 때가 어떤 세대냐면 이제 학생부 이제 입학 사정관이라는 제도가 생겼을 때 이제 수시가 많아지고 정시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줄어보다 보니 계속 좀 줄은 현상인데 지금은 이제 재수생만 따지면은 N주생이 31% 거기에 플러스 학종으로 많이 선발하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내신 잘 못 받아, 비교과 상태 안 좋아, 그러면 학생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 나 갑자기 얘기할 게 생겼어, 좀 얘기 좀 해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하는 얘기는 엄마 나 학교를 자퇴하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상담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 인원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고3, 그러니까 검정고시 치는 친구가 지금 3.6%니까 작년보다 지금 2,70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형태의 만약에 또 간다 그러면 내신 또 안 나오거나 만약에 수능 준비를 하기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좀 쉬워지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또 많은 인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사가 뭐가 나오냐면 자퇴하고 수능 2번 보는 퀘스천 마크 찍어서 나와요. 검색해 보세요. 집에 가서 검정고시 네이버에 가서 검정고시 그리고 수능 2번 검색하시면 기사가 막 떠요. 그게 최근에 나온 막 기사들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나고 자퇴하면 고2 때 수능 시험을 한번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3 때 다시 한번. 그래서 고2 때 재수하고 고2 때 수능 시험 보고 고3 때 재수하는 거예요. 나이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짜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어머님들이 논리가 그 학생들을 설득이 안 돼서 오시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게 계속 시키고 싶긴 한데 학생의 논리가 너무 내가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잘 계획을 하고 준비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 학생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가 공부를 집에서 얼마나 안 하는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어차피 나 혼자 놔두면 안 돼.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엄마 나 공부하려면 학원이라도 보내줘. 안 그러면 공부를 더 안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제도가 되게 많이 변했고 지금 보시면 수능도 처음에 7차 교육과정으로 사탐 4과목 보던 거를 바로 3년 후에 등급제 수능이라고 해서 그냥 성적표 등급만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 등급제 수능은 1년 만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능 제도라는 건 미리 예고는 하지만 그 다음 연도에 제도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뭘 하다가 하는데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봤는데 너무 여론이 안 좋아. 얘들 막 난리가 나. 이러면 그 다음 연도에 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원래 통합형 수능 2022학년도에 처음 볼 때 이 제도를 만들면서 지금 약간의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게 유불리가 너무 많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1년 있다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안 없앴어요. 이때 마땅하게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가 바뀌면서 교육부에서 별로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부터도 이때 당시에 중학교 이렇게 학생들 이거 기준으로 얘기 드릴 때 다음 정권은 아마 교육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냥 그 다음 정권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이어받아야지 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뭘 나서서 할 게 없을 거라서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처음에도 그대로 가려고 했었어요. 불과 작년에만 올해 초만에 하더라도 장관 바뀌면서 이 제도 별로 안 건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상대평가하고 고2, 3학년 때 그냥 절대평가하는 걸로 쭉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다 바뀐 거예요. 공청회 몇 번 하고 뭐 학원 하사면 계속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뭐 분리형 수능이라고 해서 A, B 만들어서 난이도 높은 거를 B로 만들고 뭐 시험 공부 잘하는 애들 B 시험 보고 조금 못하는 건 A 시험 봐서 어떤 과목을 갖고 뭐 시험을 신청하고 이러고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수능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근데 수능 제도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더 절대평가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긴 한데 지금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거가 없어서 아마 그대로 갈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고교 학점제는 간단해요.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하는 과목이 보통 학교에 지금도 학생들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천차만별로 다 다르거든요. 없는 과목들은 다른 학교 가서 수업도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있는데 없는 과목은 다른 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열려있고 학점제로 바뀌면서 이제 저 단위수라는 게 없어지고 학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뿐인 거고요. 단위수에서 학점으로 바뀌면서 주당 수업 시간이 조금 줄긴 했어요. 그리고 학점제로 하면서 보통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단위가 조금 예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수업을 좀 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뀐 거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거다. 근데 이 과목을 선택할 때 절대평가로 하고 싶었던 이유는 딱 간단해요. 왜? 그래야 학생들이 원하는 공을 아무거나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한 명이 공부한다고 해도 내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면 학교에서 개설해 준다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10명 이하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성적이 안 나와요. 등급이 안 나옵니다. 성적 산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점으로 찍혀 나와요.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보통 대학에서 그 과목을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은 등급이 안 나오니까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걸 갖고 볼 건데 그 내용이 부실하면 뭐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대부분 선택을 하고 다 하고 있는 형태는 같아요. 그게 그냥 과목이 조금 다른 것 뿐이고 그 과목을 성적 산출하는데 학생들이 막 고르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좀 어려운 과목들이에요. 뭐 이제 물리 2, 화 2 이렇게 좀 심화 과목들 그런 과목들 학생들이 많이 해요. 이따가 제가 자료 다 보여드릴 텐데 많이 하는데 왜 그 친구들이 그걸 공부하느냐? 등급이 안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기 어려워도 그 과목을 이수했을 때 내가 이득이 생기고 내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그 과목이 꼭 필요하니까 등급이 안 나와서 내가 공부하는 거에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도 학생은 선택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게 이제 석차 등급 5등급제로 바뀌면 학생들은 이제 선택하는데 제한을 많이 가질 거예요. 왜? 등급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선택하려고 했더니 너무 애들이 적은 거예요. 한 20명밖에 안 해. 근데 5등급제니까 20명을 하면 2명만 1등급 받겠죠. 10%가 1등급을 주니까. 2등급은 이제 30 몇 프로까지 가니까 그러면은 뭐 2명에서 한 3, 4명 정도 이제 2등급을 주는데 그러면 1등급, 2등급 안 맞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형태로는 올 에브리바디 모든 과목이 1등급이 안 나오면 서울에 있는 학교조차를 지원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 10%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 총장들은 원래 저거를 처음 안처럼 절대평가가 됐다. 1학년 때는 석차 등급 나오고 2학년 때 절대평가에서 학생들이 막 선택하는 과목들을 하면 학교마다 내신의 난이도 다 달라. 뭐 어떤 학교는 평균이 90점 맞는데 에브리바디 A 받는 게 다 100%야. 누가 잘하는지도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대학들에서는 그걸 갖고는 평가를 하기 어려우니 정시를 줄여가고 싶어 했고 학종을 더 많이 늘려가고 싶어 했던 게 이제 대학의 속내였어요. 그래서 저 제도가 저렇게 나왔을 때 대학 총장들은 그러면 수능도 그럼 절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러면 우린 정시를 지금 기계적으로 막 늘려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교육부에서 협박 아닌 협박하면서 늘리라고 해서 지금 상위 16개 정도 대학이 40%까지 늘렸어요. 근데 정시로 대학을 선발하는 걸 대학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데이터로 이따가 좀 보여드리는데 중도 이탈률이에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부 교과로 들어온 친구, 종합으로 들어온 친구, 논술로 들어온 친구, 수능으로 들어온 친구의 중도 이탈률입니다. 상위 14개 대학교에서 작년에 대입 공정화 이 고교 학점제 때문에 포럼을 4차까지 했었어요. 그거 하면서 나온 안인들입니다. 보시면 정시로 들어간 친구들의 15%가 대부분 이탈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탈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한 학기만 다니고 그만 다녀요.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한 학기 다니고 그만두면 그 다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시 원서를 12월 달 말에 원서 쓰고 3월 달에 학교 가요. 그리고 6월 달 말 정도 되면 학생들이 방학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6월 달 끝나고 나갈 애들이 이제 휴학을 하거나 보통은 나가거나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의 비어있는 자리를 바로 다른 학생을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친구들을 뽑을 수 있는 건 언제일까요? 이 친구들이 편입을 할 수 있는 2학년 때까지 가야 돼요. 1년 반 동안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정시로 들어온 학생이 100명이다 그러면 15명이 중도 이탈을 하면 15명의 자리를 1년 반 동안 비워놓는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세요. 1년 반 동안 학생들이 등록금을 안 내고 그냥 비어져 있는 자리를 학교는 선호하지 않고요. 지금 제일 크게 대학이 엄청 얘기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록금이에요. 등록금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냥 반값 등록금 만든다 했는데 못 만들어서 대학 등록금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동결이에요. 동결.
물가 상승률 대비 3%씩도 안 올랐어요. 그냥 동결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올린다 그러면 무슨 죽을 죄인이 돼요. 큰일 나요. 대학에서는 대학 등록금 못 올리고 계속 지금 10년 전, 뭐 15년 전부터 그냥 쭉 그냥 400만 원대, 500만 원대 똑같아요. 올랐어도 한참 올랐어야 되는데. 그거라도 애들이 빠져서 못 받는다, 등록금을. 그러면 학교 입장에 마이너스가 많이 돼요. 근데 종합이나 교과로 들어왔던 애들은 별로 잘 안 나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학교에서 보는 데이터는 지표가 학점이에요. 어떤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 학점이 제일 높은지. 그럼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친구가 학점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왜? 종합전형은 3년 동안 준비해서 들어와요. 대학교에서 공부할 내용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3학년 때 차곡차곡 공부를 해서 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수행평가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들어와서 얼마나 내가 공부를 이걸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와서 이탈을 하겠어요. 이탈률도 적을 뿐더러 공부도 잘하겠죠. 이걸 미리 다 해놨으니까. 그죠? 교과 전형은 그거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수능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나갈 생각만 하죠. 주변에 되게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많아요. 선생님, 저는 학교가 되게 만족스러워요. 제가 2년 전에 고려대학교를 보낸 학생이 딱 1년도 아니죠. 6월달 이제 여름방학을 하고 나서 저한테 다시 한번 뭘 문의한 적이 있는데 문의한 게 그거예요. 선생님, 저는 되게 학교에 만족하고 다녀요. 고려대 너무 좋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반수를 한다고 나가는데 저도 한번 도전을 다시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서울대학교를 지원 못 해봤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성적으로 서울대를 다시 한번 지원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걸 물어봐요. 지금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에 다니는 친구가. 왜? 주변에서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학은 종합전형을 선호하는 건 기본적으로 와서 이탈률도 적고 공부도 잘하기 때문에 대학은 이 전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 구미에 맞춰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전형이에요. 무슨 얘기냐? 연세대학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서울대학교에 추가 합격해서 나가는 친구들을 볼 때 제일 마음 아파해요. 연세대는요. 고려대는 서울대로 빠지는 애가 마음 아픈 게 아니고 연대로 빠지는 애가 마음 아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캐릭터가 안 겹치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막 수시에서 뽑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고 우리 학교에 선호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거에 맞는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오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당연히 그냥 종합전형을 선호하는 거고 이걸 계속 많이 뽑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수능이 거의 한 40% 뽑고 있고 여기가 한 30% 정도 뽑고 있어서 두 개 전형이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 거고 대학에서는 야금야금 정시의 선발 인원을 조금씩 몰래 줄여갈 거예요. 왜? 그게 벌써 2025학년도인 내년에 입시안부터 이미 정시의 인원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41% 되던 걸 4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빠져가고 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 만들어 드린 게 어제자 기사가 오후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틀 마지막으로 점검할 때 기사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2조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행 허용 검토 대학과 협의 중이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제 대학 신입생 학생들의 정원의 한 30% 정도를 기본적으로 그냥 자율전공이라는 걸로 모아서 이 학생들이 1학년 때 공부를 하고 1학년 때 끝나면서 2학년 때 이제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의대, 사범대, 간호대 이렇게 약간 특수학과들은 갈 수가 없게끔 지금 현행은 다 막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미 이거는 대학교에서 정원 자체가 한 30% 아니더라도 뭐 그 정도 되겠죠. 정시를 뽑는 게 한 30%면 지금 현재 이화여대는 통으로 다 뽑고 있어요. 지금도 정시에 가면 30% 정도를 뽑고 있는데 그 인원은 거의 대부분을 사범대학하고 의대하고 약대를 제외하고는 그냥 다 인문계열은 인문계열로 통으로 다 뽑고 뭐 150명, 200명 이렇게 뽑고 자연계열은 자연계열로 통으로 뽑아요. 그리고 이미 올해부터도 정시에서 학생들 선발하는 인원 중에 학과를 없애고 그냥 학부로 뭐 사회과학계열, 인문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이런 식으로 뽑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래야 학생들도 인원이 좀 많고 들어와서 내가 공부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긴 한데 이제 그거를 의대까지 좀 확대해보겠다 이제 인터뷰가 됐고 나온 내용인데 이게 그날 아침에 오늘 봤더니 이주 이제 이 검토 대통령에서 즉각 부인 이제 질책이라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주호 장관은 발언을 사과했어요. 네, 이게 불과 이제 오늘 하루 만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 이제 하고 이 내용은 또 갑자기 또 이제 없어졌어요. 거기에 플러스 갑자기 이제 며칠 전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건데 2025학년도는 내년이에요. 내년에 대학을 가는 학생들부터 갑자기 뭐 처음에는 한 300명 늘리겠다 이러다가 300명이 500명 됐고 500명이 1000명 됐고요. 1000명이 지금 3000명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의대 정원이 3000명이에요 지금. 의대 총 정원이 3000명입니다. 그걸 지금 100%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재작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때 400명 늘리자고 했는데 의사들 다 파업했어요. 의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조용하기는 해요. 의사들도 되게 조용하고 언론도 되게 조용하긴 해요. 무서워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느낌상. 그래서 지금 조용은 하긴 한데 이것조차도 지금 이렇게까지 막 밀어붙이면은 솔직히 좋긴 하거든요. 수험생 입장에서도 이렇게 늘어나면 좋아요. 왜 이거보다 내가 의사가 안 되더라도 대학 가기가 편해져요. 이것 때문에. 왜? 지금 대학은 학생들이 계속 줄어가고 있어서 정원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렇게 이거 뭐가 늘어나면 학교는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좋아요. 그리고 의사들은 지금 되게 부족한 상태라 많이 뽑아놓으면 지금 당장 이 학생들이 뽑혔다고 해서 내년에 의사가 1000명 느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1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뭐 계속 대비를 하고 이건 뭐가 됐건 다 좋은데 그러면서 또 하는 건 오늘 갑자기 의료인력 확충 얘기하면서 뭐하고 하는데 관련된 규모에 대한 언급은 또 없대요. 몇 명을 늘리겠다고 정확하게 원래 이번 주에 내기에 하기로 했는데 또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인원이 나오고 뭐 하고 또 공론화 과정 거치고 뭐 하다 보면 확정된 게 나오고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인원이 몇 명 늘어나는지 어머니들은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확정된 거면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학을 가는 2027년이 되면 이 인원은 이미 늘어나서 학생들이 뽑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대학을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해져요. 무슨 얘기냐? 2021년인 거예요. 2022학년도에 약대라고 하는 정원이 1750명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학부 모집을 하던 게 아니고 대학원 모집을 했던 거예요. 4+2라 그래서 2+4라 그래서 2년 동안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시험 보고 4년 동안 약학을 더 공부하는 건 제도였거든요.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이것도 대학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생명과학과 갔더니 2학년 끝나면 애들이 3분의 2가 없어져. 어디 갔냐 해서 봤더니 그 애들이 다 약대로 가는 거예요. 화학과 갔더니 애들이 거의 대부분 4분의 3이 없어져. 그 애들이 어떤 형태가 됐냐면 의대가 안 돼. 그러면 생명과학으로 와요. 옛날 의전원 때는 제일 심했어요. 지금도 생명과학이 제일 높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형태로 계속 까다가 보니까 학부도 대학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냥 학부로 전환시켜서 지금 뽑고 있어서 그때 인원이 1700명이에요. 그때 인원이 수시에서만 800명 정도 됐고 정시에서 한 900명 정도 학생들을 선발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만큼 늘어난 만큼 대학교 가는 문이 넓어진 거예요.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의 연배되는 분들이 시험 볼 수능을 다시 본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어차피 약대 가면 그냥 평생 직장 라이센스니까 이거는. 내가 뭐 정년 퇴직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 이런데 이걸 너무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건 결정되는 거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대학 갈 땐 다 결정될 거니까 그때 가서 그냥 확인하고 인원 늘었다. 근데 그 전년도보다 더 많이 늘었는지 이걸 단계적으로 늘릴 거란 말이에요. 한 번에 늘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뭐 예를 들어서 300명, 내년에 뭐 200명, 그 다음 연도에 100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갈 때 우리 애가 대학 갈 때 가장 많이 늘어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뭐 의대를 가기도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고 의대 아닌 다른 학과 갈 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지금 수시나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 의대를 봤을 때 아까 보신 것처럼 3000명 정도 의대는 정원이에요. 그거를 지금 수시에서 한 60%를 뽑고 있고 정시에서 한 40% 정도를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의학과는 한 600명 정도, 그리고 한의학과가 한 700명, 그리고 약대가 한 1700명, 그리고 수의학과가 지금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여기는 지극히도 의사 정원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정원을 막 늘리는 거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수의대학교는 건국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만 있어요. 근데 거점 국립대학에 딱 없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부산대학교예요. 부산대학교에는 수의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 수의학과를 한번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정원을 좀 늘려보려고. 우리 학교만 전국에 있는 모든 국공립 거점에 다 있는 학과인데 없는 거잖아요. 부산대학교만. 그 부산에 있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 수의학과 가고 싶어 그러면 경남대학을 가든가 경상대학교를 가든가 아니면 저기 경북대학교를 가야 돼요. 지역에서 가려면. 부산에 없으니까. 그래서 40명 정도 늘려보려고 했는데 대한수의사협회장께서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하셨어요. 그 정도예요. 그 40명 늘리는데. 그리고 또 못 늘렸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인력이 많이 늘어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뭐 저부터도 그러겠죠. 제가 올해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두려웠다라기보단 제일 많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의식했던 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자기소개서 안 쓰는 그 자기소개서 첨삭을 하셨던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막 컨설팅을 하겠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저부터도 자기소개서 하는 게 또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일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없어져서 나한테 좋은 건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다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러다 보니 의대는 지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의사 정원을 못 늘리니까 이미 예전부터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최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40%까지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다. 그러면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고등학교 한 학생을 4명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이득이 되는 거고 보통 지역인재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내신 커트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낮게 돼요. 물론 뭐 전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는 지금 거의 한 40% 일반 전형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어차피 지역에서 뽑는 인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의사 하는 친구들이 꽤 이제 그쪽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뽑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형태는 이 역에 갔던 친구들이 또 다시 재수해서 또 가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거죠. 다시 준비하려고. 왜? 괜히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하면 또 될 것 같거든. 뭐 이래서 이제 뭐 1년 더 투자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서 재수생이 지금 많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정시는 그거에 비해서 일반 전형을 훨씬 더 많이 뽑습니다. 지역인재 전형보다는. 왜? 정시는 그래 수능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서울 이 경기 지역의 친구들은 보통 의대를 가려고 하면은 수시에서 대학을 간다. 그러면 거의 그 학교 상위 거의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어야지만 갈 수 있고 정시는 보통 이제 일반 전형을 많이 뽑기 때문에 이 서울, 경기, 인천 이쪽에 있는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워낙에 많이 갑니다. 참고로 수험생이 서울, 경기, 인천에 거의 절반이 살아요. 지금 아까 보신 숫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 40만 명 시험 보잖아요. 한 45만 명? 그러면 거의 그 중에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다 삽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서울이에요. 그 다음이 인천. 그 다음 나머지 지역에 절반 살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그죠?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사를 가도 지역인재를 못 써요. 지금 친구들은. 지금 중학교 3학년은 막말로 내가 내신 따기 좋아서 시골로 이사 가겠다 그럼 가서 지역인재 쓸 수 있어요. 그 친구들까지만. 3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6년으로 바뀌어요. 중학교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더 강화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고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근데 지역에 가서 공부를 시켜보고 싶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지역을 잘 찾으셔서 우리 아들만 잘 키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죠. 다른 선택지를 조금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중국적인 친구들이 보통 외국인 대학, 고등학교, 외국인 학교 갈 거야, 한국 학교 갈 거야 선택하는 것처럼 똑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에 대한 이공계 특성화 이런 게 많아서 지금 첨단 학과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반도체, AI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학생들을 증원해서 뽑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는 이런 과들이 생기면 기계공학과에 반도체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계공학과에서 3명, 전기에서 3명 뭐 이런 식으로 학과의 정원을 조금씩 줄여서 한 학과를 만들었어요. 어차피 정원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건 특별법에 그냥 증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 그냥 고스란히 새로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자연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만 보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대학의 정원이 이만큼 증원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서울 수도권에만 지금 증원된 인원이 800명이고 지방까지 합치면 거점 국립대학 합쳐서 1000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자연계열을 선호하는 현상이 더 세지고 있고 이렇게 기업체하고 연계돼서 그냥 대학에서 졸업만 하면 이 기업에 그냥 취업시켜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학생들이 너무나 머리가 아플 텐데 그냥 가서 공부 4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냥 이 기업 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지금 뭐 삼성부터 SK, 뭐 현대자동차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학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숭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있는데 이제 LG U+, 뭐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요즘은 클라우드 공학과 가천대학교예요. 이게 지금 카카오 노란색이 안 보면 카카오 엔터에서 요즘 상황 회사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얘가 합격을 해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 회사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일단은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서 자연계가 엄청 많아지고 있고 원래는 인문계가 그동안에는 계속 많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계열 수험생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은 인문계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의대나 이런 것들 직장 구하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수능으로 다시 해서 의대 가면 그냥 여기서 공부만 잘 버티면 평생으로 뭘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많고 사회가 어디 어렵다 보니 이제 그런 계통의 학생들이 재수를 많이 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좀 심화된 것 같아요. 왜? 어차피 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뭐 하겠어요. 온라인으로 그냥 수업을 듣고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 할 게 없으니까 대학을 갔더니 그냥 공부하면 다시 할까?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전문대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한 번도 안 가고 졸업을 했어요. 2년제니까 그냥 2년 동안 학교 안 가고 졸업한 겁니다. 등록금 내고. 이 친구들이 할 게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서울대 보내놓으면 뭐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할 일도 없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계속 재수생이 많아지고 이런 그거에 맞물려서 약대 뽑고 정시인원 늘어나고 이제 이게 다 조합이 되니까 재수생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사회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상황이 재수생은 자연계가 훨씬 많고 고3들은 사회 선택하는 인문계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어떤 얘기냐?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제일 많이 선발한다라고 하면은 정시 전형이에요. 그죠? 전국 200개 되는 거 다 뭐 비수도권 대학으로 다 친다면 제일 많이 뽑는 건 교과 전형이에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보통 교과를 많이 뽑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정시와 종합 전형을 많이 뽑는다. 이제 이 두 축만 놔두면 되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 아무데나 가고 싶어 하지도 않으실 거고 최소 못해도 시립대 이상은 가고 싶어 하신다. 뭐 체야 건대 뭐 이렇게 가신다고 하시면 어차피 지금 이 전형 안에서 정시가 지금 거의 보시면 42% 정도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뽑고 있는 거고 수시를 뽑는 게 36% 정도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과 교과전형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내가 대학 갈 때는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과를 뽑는 게 한계가 좀 있을 거라서 그걸 아마 종합전형 형태로 좀 많이 바꾸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 형태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교육부에서 많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어느 정도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이 스탠스는 계속 가져갈 건데 아셔야 될 건 내가 대학 갈 때는 아마 종합전형의 비율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편이에요. 정시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교과를 줄여서 종합을 거의 두 개의 축으로 아마 1, 4 정도를 뽑는 게 가장 이제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대학이 정시에 40%를 뽑는 건 아니고요. 딱 16개 대학만 정시 40%를 뽑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대학들 중에 이화여자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는 정시의 비중이 적잖아요. 40%가 안 되죠. 이 대학은 아니에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학들은 그렇게 많이 뽑지 않고 그래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 아마 2022 형태에 대한 고민을 지금 대학은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이미 고교학정제라는 게 시행되는 걸 때문에 대학은 엄청 발빠르게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 게 더 좋은 학생을 선발할지 이미 내년에 이 전형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부터 다 지금 학생들을 손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3월 달부터 이제 11월까지 수능까지 이제 학교마다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시게 되면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다른 건 모르셔도 되고요. 내가 대학을 갈 때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전형 계획안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그건 고등학교 2학년 4월이 되면 나와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수능 형태나 어떻게 학생들을 맨날 며칠에 수능 며칠을 보고 하는 것들은 고1 때 8월 달에 나오고요. 대학에서 발표하는 건 그 다음 연도 4월 달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상황을 보셔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8월 달 정도 되면 아 내가 대학 갈 때 수능 시험을 며칠날 보는지 이런 것들을 발표한 주구나 그냥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연도가 되면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할지. 근데 지금 제도가 빨리 이제 바뀐 거가 좀 안착이 되려면
대학에서도 원래 기존보다 조금 빨리 발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발빠르게 발표되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일정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고등학교에 올라가시면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학교마다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어서 그런 것들만 참고하시고 일정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바뀐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내신 9등급제에서 석차 등급이 나오는 5등급제로 바뀌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플러스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표준 편차라는 건 평균에서 얼만큼 점수가 떨어져 있느냐를 평가해서 보통 학교에서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통해서 이 학교의 학생이 여기서 공부를 몇 등 정도 하는지를 산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등급 안에 점수를 맞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은 95점 1등급, B라는 학생은 90점 1등급이라고 하면 점수를 어느 정도 차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교과를 지원하는 교과 전형에서는 그냥 1등급을 받기 때문에 1등급으로 계산이 되는데 종합전형에서는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그 편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수준을 알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신 석차 등급이 5등급제로 나온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나마 학교에 변별력이 조금 생겼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걸 이제 도표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9등급제는 이런 형태예요.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 40% 쭉 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등급 맞는, 평균 50% 정도 선이 이제 평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5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5등급제로 바꿔서 거의 1등, 1, 2등급을 거의 묶었고요. 그리고 2등급을 거의 한 4등급 정도 선, 그리고 5등급을 한 3등급, 6등급을 이제 4등급 이제 이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3등급 하면 그래도 중간 이상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분들이 이제 3등급을 맞게 되면 아 중간이구나. 근데 그러면 인서울 하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서울권에 그래도 건국대 이상 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보통 2.5등급 이상은 돼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 교과목도 지금 형태하고 교과서가지가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명칭이 조금씩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기존의 학교에서는 1학년 때 배우는 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뭐 확률과 통계, 미적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 거예요. 이 용어대로 지금 보통 수능도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 형태가 지금 이름이 거의 대부분 바뀌는데 국어, 수학, 영어는 많이 바뀌진 않아요. 여기 대수라고 적혀 있는 건 지금 형태의 수원, 그냥 뭐 지수함수 뭐 이런 것들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크게 많이 차이는 않고 진로 선택하는 거, 융합 선택하는 것 때문에 과목에 조금 더 많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보통은 학교에서 이런 걸 개설하면 2학년 때 선택해야 될 과목 몇 개를 열어두고 이 중에서 한 개를 하든가 두 개를 하든가 선택권을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당연히 이과생은 수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하겠죠. 기하도 하고 미적분도 하겠죠. 근데 문과생이야. 난 문과로 대학을 진학할 거야. 그러면 보통 기하나 미적분 이런 건 안 하겠죠.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보통 수학을 잘 못하니까 문과인 거예요. 수학을 잘하면 문과를 안 가죠. 그죠? 수학을 잘하면 보통 다 이과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과목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름을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거고, 지금 형태로 수능을 시험 보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1 때 배운 통합사회, 통합과학과, 한국사, 고2 때 배우는 저 선택 과목들 중에서 시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수능에서는. 수능도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과목들이 지금 형태로는 학생들을 선택하는 거는 이런 형태로 나와요. 과목들이. 그래서 원점수 나오고 평균 나오고 과목 편차, 이건 아마 거기 없으실 거예요. 개인정보라서 제가 여기만 갖고 왔어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라는 게 나오고 몇 명이 수강했는지 나오고 등급이 나와요. 몇 명이 수강했는지에 따라서 성취도가 나와요. 지금도. 성취도가 절대평가한 거예요. 근데 성취도가 절대평가돼서 나오는 거는 되게 오래됐는데 대학에서 이걸 활용하는 대학이 아무 데도 없어요. 대학은 다 이걸 활용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진로 선택을 시험 보면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은 저 석차 등급 없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좀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는 거에 부담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이 석차 등급을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이런 걸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A, B, C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 학생이 공부하는데 부담이 좀 덜해지는 거죠. 그냥 A만 받으면 그래도 조금 나는 성적이 좋다라고 나오고 그 A, B, C에 대한 비율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학교가 그래도 A의 비율이 많아서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 건지 아니면 그냥 내신을 밀어주기 위해서 모든 학생이 다 A를 받는 학교인 건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판단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아마 이 형태가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과목이 나오고 이제 단위수 대신 학점이 나오고 원점수 평균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처럼 표준 편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석차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나오고 그거에 대한 A부터 절대평가된 비율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보통 그래서 학교에서는 요거를 혼용할 수도 있고요. 이것만 활용할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10%면 지금 상위 15개 정도의 대학에 교과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내신 성적을 최고 평균 최저로 학과를 조금 제가 그냥 그레이드를 나눠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에 추천형으로 의대, 한의대 이런 거 빼고 나서 한 거니까 공대나 뭐 이런데 아니면 인문계로서 뭐 그냥 경영학과 이런 거 가고 싶다라고 하면 1.28, 평균이 1.5, 최저로 들어간 학생이 1.93 뭐 이렇게 성적이 공개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보셨죠? 1등급이 10%까지예요. 그럼 거의 2등급 합쳐진 숫자인 거죠. 여기 보시면 보통 평균이 2등급이 되는 학교들은 이제 건대 조금 나오고 숙명여대 정도 나오는 거, 이 위에 학교들은 어차피 거의 대부분 최저로 가도 다 2등급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2등급 거의 언저리에 얹혀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차피 이제부터는 내신을 받게 되면 다 10% 안에는 그래도 들어가 있어야 뭐가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10%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처럼 편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얘가 그 10%에 10% 컷거리를 한 건지 아니면 1% 안에 들어가는 건데 1등급을 받은 건지를 알기는 되게 쉽지 않아진 거예요. 다만 우리 학교에서 같은 학교가 많이 우리 학교 지원하면 그 성적을 어차피 모아서 볼 수는 있겠죠. 아, 얘가 공부를 더 잘했구나. 원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형태로는 대부분 다 이제 1등급을 맞아야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3등급을 맞는 순간 이제 내가 내신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하셔서 다른 스탠스를 취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에 대학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 힘들겠죠. 그래서 변별력을 좀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도 어느 정도 이득을 좀 본 게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전형은 아닌데 교사들 입장에서만 보면 할 일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교사들은 논서수령 평가를 확대시킨다라고 해서 원래는 저 논서수령 평가를 수능에 적용시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수능에 적용시키면 너무 이제 방대하게 채점하는 게 힘든 거죠. 이 객관적으로 채점하기 힘드니까 그건 좀 유보하고 이걸 통해서 조금 그걸 병행해보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교사들이 역량의 평가가 돼야 되는 거겠죠. 좀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이런 거 문제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가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교사들한테 조금 비중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교과는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형태인데 이 형태도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교과를 선출하는 거에 뭐 교과만 보는 것도 있지만 서류를 보거나 아니면 면접을 보거나 하는 전형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려고 지금 이미 조짐을 보이는 게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교과 100% 플러스 면접을 봤던 게 지금 수능 최저를 3개 영역까지 맞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미 다음 연도께 나와 있고요. 한양대도 원래 최저 기준이 없다가 지금 3개 영역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미 변경되고 있고 그러면서 대학에서는 저 석차 등급 5등급 갖고만 다 1등급이 올 텐데 변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변별을 뭘로 할 거냐인 거를 계속 고민하고 아마 계속 어느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형으로 계속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모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할 게 대부분은 다 수능 최저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 수능은 예전에 절대평가를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받는 게 쉬워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좀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 상대평가를 계속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능에서만큼은 이게 아마 절대적으로 아마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게 학생들이 다 어려워하는 상황이라 다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화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더 강화할 가능성도 높고 거기에 면접을 보거나 내지는 서류 평가라 그래서 글자를 더 평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국대학교인데요. 동국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 지금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어떻게 선발하냐면
교과를 700점에서 70% 반영하고요. 서류 30%를 반영해요. 그래서 300점으로 반영합니다. 근데 그 교과 저 700점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점수를 반영하는데 올 1등급이 나오면 700점, 올 2등급이 나오면 699.3, 3등급이 나오면 696.5예요. 그래서 앞에 올 1등급과 올 2등급의 점수 차이는 0.7점 나요. 거기에 플러스 내신을 반영하는데 내가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 한국사 중에서 잘 본 거 10개만 반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1에 가깝게 점수를 맞죠. 근데 1에 다 가깝게 맞으면 학교에서 입시 결과를 반영하는 때 저 10과목을 성적을 공개하는데 대부분 다 1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과 70% 보고 서류가 30% 들어가는데 반영 비율이 더 높은 저게 요소가 훨씬 더 셀 것 같잖아요. 근데 보시면 점수가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이 비교과 반영하는 그 서류에 들어가는 학생부 생활기록부 내용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으로 이게 총 300점이 반영되는데 기본 점수 180점을 주고 120점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할 때 교과의 타겟은 종합전형이라고 얘기해요. 교과로 분류는 되는데 종합평가가 훨씬 더 세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입시 결과를 공개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경영학과 들어간 학생이 내신 성적을 공개해 줬는데 10과목 성적 평균이 2.8등급이에요. 2.8등급은 아까 보는 것처럼 얘기하면 들어갈 수 없는 전형이어야 되는데 경영학과 2.8등급, 경영정보학과 2.4등급인데 10과목 성적이 이 정도면 얘는 전과목 성적으로 해서 4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일반고는 아닐 거예요. 일반고가 4등급 갖고 저기에 전형으로 합격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사고가 됐건 비교과가 되게 많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잘 보시고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할 건 아니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거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원점수를 반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원점수 몇 점 맞은 걸로 등급을 이렇게 재산출해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외국어 대학교인데 지금 외국어 대학교는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플러스 연세대학교는 내년부터 면접이 없어지는데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연세대학교 면접은 어렵기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문과 학생이 면접을 보는데 제시문을 이렇게 주고 이거를 몇 분 동안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준비된 걸 이제 서면으로 쓰는 거는 논술 시험이라서 그건 본고사가 될 거라 그렇게는 안 하고요. 보통은 이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구술 면접을 하죠. 이걸 이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자연계 문제는 거의 이제 과학 지문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라서 그리고 뭐 이화여자대학교처럼 생기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냥 편하게 물어보면 뭐 지원 동기 어떻게 돼? 너가 꿈꾼 게 뭔데? 이런 거 어떻게 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어느 정도를 생활기록부에서 뭘 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면접이 플러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면접은 내신 성적이 좋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하는데 제 표현으로 웃으라고 말씀드리면 어버버라고 이제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말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불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교과에서는 강화될 거고 강화하다 못해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좀 줄여갈 거예요. 비중을 줄이고 이제 이런 형태를 계속 종합으로 넘어가겠죠. 종합에서는 내신을 보긴 하는데 이렇게 교과 전형처럼 막 그 내신만 갖고 막 선발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공부를 잘한 친구들을 면접 보고 뽑는 거죠. 10명 뽑으면 3배수 뽑아놓고 30명 먼저 봐서 그중에 잘하는 애들 뽑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면 교과가 줄어들든 뭐 할 거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지금 아시면 되고 지금은 생기부도 내용이 많이 줄고 있어서 지금은 학생들 평가할 때는 세부 영역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창의 이렇게 3가지 정도 분류가 생활기록부에 있어요. 지금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띄셔도 이 3가지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율권을 주고 네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해 라고 지금 하는 게 고교 학점제예요. 그죠? 근데 그 고교 학점제 학생이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의대에 맞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의대에 가려고 하는 친구가 지원을 의대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의예과 가려면 생원을 해야 되고 권장 과목으로 생투나 미적, 확률 통계 기하를 하는 학생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격 조건은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 지원하지 마세요라는 건 아닌데 보통 그런 효과를 내죠. 서울대에서 발표한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의대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선생님 저는 생명과학 못하겠어요. 그래서 생명과학을 이수 안 했어요.
생명과학 안 하고 생투도 안 했어. 그리고 그냥 문과 과목인 과목을 공부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아까 보여드린 과목 중에 그냥 문과 과목을 공부하고 서울대 의학과에 지원하면 서울대 학교에서는 얘를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해도 합격을 시켜줄까요? 그렇게는 안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형태는 이런 것들을 요즘은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많이 공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과에 가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코스를 밟으셔도 되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대신 이제 이런 거죠. 공대에 가려고 하는 친구가 물리를 안 해. 이런 게 제일 이제 힘든 거예요. 그죠? 지금 형태로는 학생들이 물리 선택자가 너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괜히 물리 선택했다가 내 등급이 지금 다 올 1등급인데 물리 괜히 잘못 선택해서 내신 등급 5등급 하나 뜨면 내 완전 5점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 못했다면 지금 형태로는 어차피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거기서 최소 지금 1등급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크게 이 상황에서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 이 과목 선택이 아니고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한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과목하고 성적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올해 제가 상담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3학년 1학기 때 석차 등급이 나오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이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 자사고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친구도 되게 많아요. 이 친구는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 2학년 때를 끝나요. 3학년 때 모든 과목을 대부분 다 이렇게 진로 선택을 해요. 근데 이 진로 선택을 하면 엄청 멋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심화 영어 1, 화 2, 생명과학인데 여기에 융합과학에 고급 화학에 고급 생명과학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보통 일반고는 이런 과목이 잘 개설되어 있지도 않아요. 보통 일반고는 여기 보시면 뭐 생명과학 2나 화 2 정도 개설되어 있고 심화 뭐 이런 정도의 과목은 좀 개설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목들을 학교에서 많이 개설을 해놨어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내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 고급 화학을 했어요. 평균이 92점이에요. 그죠? 근데 평균이 91.5야. 그럼 보면은 이 고급 화학을 했는데 A의 비율이 100%예요. 그죠? 그럼 이 친구가 저 고급 화학을 했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얘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판단이 쓰세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걸 그냥 이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친구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의대 쪽에 가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다 적어놨어요. 이 친구는 그것 때문에 필요성이 되게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걸 못해요. 왜? 이게 석차 5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던 이런 형태로 등급을 맞는 거가 내가 조금 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할 때 되게 신중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필요한 과목이긴 해서 했지만 너무 인원이 적거나 해서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수해서 100점에 가깝게 점수를 맞아서 뭐 등급은 안 나올지언정 100에 맞는다면 그래도 좀 내가 이득을 낼 수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보면은 성적이 안 나와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런 걸 그리고 학교에서 되게 많이 했네, 뭘 많이 했네, 뭐 이런 형태를 봐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반고인데 똑같은 등급을 가진 학생이 지원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얘는 화 쪽까지밖에 안 했어. 생투까지밖에 안 했어. 근데 쟤는 고급 화학에 무슨 심화 뭐 이걸 다 했네. 그럼 누가 더 우수해 보이세요? 그냥 두 학생을 놓고만 보면 대학은 뭘 뽑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공부를 더 많이 했다라고 느껴지는 학생을 뽑는 거예요. 성적과 관계, 뭐 그래도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종합전형은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다 말하는데 문과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셔도 별로 마이너스 되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경영학과 가고 싶어. 경제학과 가고 싶어. 근데 경영을 안 했, 경제 과목을 안 했어. 내가 경제 과목을 이수 안 한 거예요. 그래도 대학에서는 뽑아요. 문과는. 근데 이과는 달라요. 이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에 가려고 하는 친구가 생명과학 이수 안 했어? 그러면 오지 마. 공대에 가려고 하는 애가 물리 안 했어? 그럼 웬만하면 오지 마. 이렇게 보통 지금 종합전형의 흐름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과목이 더 세분화되고 과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과목 선택이 중요할 거고 거기에 석차 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선택하는 것들을 좀 자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그거를 형식적으로 다 열어주는데 그걸 어느 정도 좀 몰아서 학생들이 좀 성과가 좀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안 그런 학교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내년 거 좀 비교해 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생활기록부 상으로 학생들의 평가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슷한 내신을 갖고 올 거라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 게 글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종합전형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종합전형으로 평가하는 글자가 플러스 지금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조금씩 벌써 늘어나고 있어요. 한양대학교가 대표적으로 이미 내년에 국수 영탐 중에 잘 본 거 3개 영역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걸러냅니다. 이게 걸러진다는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상위권 학교에서 3개 영역 등급합 7을 수능 최저로 걸어놓으면 많이 맞추면 40%가 맞춰요. 60%는 이 기준을 못 맞춰요. 이 기준이 되게 쉬운 것 같으신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맞춥니다. 4개 영역 걸어놓으면 20% 맞추고 막 이래요. 의대 정도 가지 않으면 의대 정도 가서 뭐 최저 기준 되게 높은 거 정도 하는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거 지원하는데도 생각보다 학생들이 못 맞추는 친구가 꽤 많다. 이걸 조금 더 강화시키면 보통 수능으로 가는 전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미 내년에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신설했어요. 다시. 2018학년도까지 2017학년도까지 논술 시험 보다가 그때 폐지했어요. 그리고 학종 형태로 다 바꿔서 서울대하고 비슷한 형태로 계속 오던 걸 다시 논술을 부활시켜요. 내년에. 근데 경영학과를 뽑거든요. 근데 경영학과 뽑는데 최저 기준이 4개 영역이 등급합이 5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 전형을 보면 논술을 잘 쓰는 애가 아니고요. 그냥 수능 최저 5등급, 4개 등급합 5 맞출 수 있는 애는 그냥 지원시켜요. 논술의 논자도 몰라도 지원시켜요. 그것만 맞으면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져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그런 것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학교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좀 적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뽑아보고 학생들이 더 괜찮은 애가 들어가고 마음이 더 강화할 거고. 대학은 되게 연구 많이 해요. 특히 상위권 학교들은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친구들 계속 추적 관찰하고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계속 봐서 전형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안 바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립대도 지금 2개 영역 등급합 5 정도를 걸어서 또 최저 기준이 한 50% 못 맞춰요. 이러면 또. 10명 뽑는데 100명이 지원해서 10대 1이잖아요. 그러면 50명만 남아요. 일단 서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면접까지도 뭐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고 수능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고1 때 배운 내용과 고2 때 배우는 내용으로 시험 범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다만 원래 아는 이 탐구 영역에 한해서는 그냥 절대평가를 하는 안이 계속 돌았었는데 이거조차도 지금 상대평가를 하는 걸로 석사 9등급 나오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봅니다. 과목은 대신 지금은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에서 총 17개에서 2개를 선택해서 시험 봤다면 지금은 그냥 통합사회, 통합과학 공통이에요. 그러다 보니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게 초유라고 하긴 표현이지만 모든 과목을 동일하게 문이과 구분 없이 똑같은 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 시험의 성적을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으로 나옵니다. 표준 점수는 상대평가된 점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시험이 난이도가 높아.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못 보잖아요. 여기 점수 계산하는 방식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요. 그리고 편차를 나누어서 점수 구성을 해요. 그래서 평균이 높으면 표준 점수는 낮아지고요. 평균이 낮으면 표준 점수는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되게 올라가요. 그럼 변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표준 점수가 낮아진다는 건 변별력이 없는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가 나오는 건 똑같아. 100분위는 그냥 등수예요. 상위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이거 등수 보는 거고 등급은 아까 얘기한 대로 1% 4등급, 2등급 11% 이런 식으로 그냥 등급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100분위를 활용하는 건 수능 정시에서 활용하는 거고 보통 등급을 활용하는 건 아까 수시에서 몇 개 영역 합쳐서 등급합 몇이다 이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뀌고 추가 검토안이 이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자연계열 학생들 변별력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능 수학에서도 문이과가 공통으로 시험 보는 문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과 아이들이 점수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소한다 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뭐가 됐건 공통으로 시험 보고 성적이 공통하게 나온다면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대학에서도 공통적으로 뭘 이수했는지를 갖고 문과, 이과를 나누지 않을 거고 어떤 형태의 성적이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은 이과 학생들이 그래도 걸러지는 게 있어서 문과로 가는 게 좀 제한이 있다면 이때부터는 문이과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대신 안타까운 건 문과 학생들보다 지금 이과 학생들이 성적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학생들은요. 그래서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지금 제일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융합학적인 학습을 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추가 검토하는 이제 심화 영역이라고 해서 미적분하고 기하 이제 시험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시험 범위만 딱 보면 인문계열 학생은 그냥 통합 과학 하나 더 하는 거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재수할 때 지금보다 더 나은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냥 통합사 하나만 더 하면 돼라고 하는 게 아닌 건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하는 거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자연계열 학생들의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거를 추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직 확정적으로 목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아마 대학에서는 이 과목을 이수했느냐 저형을 받느냐를 갖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이과로 무조건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과생은 이걸 다 할 겁니다. 문과생은 안 할 거겠죠. 근데 문과생도 아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 수는 있고요. 그냥 이건 절대평가한다고 해서 그냥 시험 보고 찍어서 그냥 어떻게든 자격 조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 못 보더라도 나머지 과목이 성적이 잘 나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정시라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사회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사고 역량을 키우는 융합평가를 한다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라 되게 쉽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융합형으로 낸다고 하는 거는 이제 과목이 합쳐져서 뭐가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을 보면 사회문화는 사회문화에 관련된 거, 한국지리면 한국지리에 관련된 거, 세계사면 세계에 관련된 것만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합쳐져서 문제가 같이 나올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고 EBS 연계율은 지금 50%를 맞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하고 현 차이가 없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는 그냥 지금 현재 수능하고 비슷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기존의 수능 형태가 과목마다 만점을 받아도 점수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국어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올해 9월 평가원 고3들이 본 시험만 하더라도 화법과 작문 다 맞으면 139점 주고 언어와 매체 다 맞으면 142점 주니까 똑같은 100점인데 누구는 점수가 3점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이 3점을 얘가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점수니까. 그죠? 수학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확률 통계 다 맞아도 지금 141점인데 미적분 다 맞으면 144점 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 등급을 맞은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 안에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가 99.1이에요. 문과는 거의 없어요. 그죠? 문과는 저 친구들 중에 거의 한 10%도 안 돼요. 지금 형태로 시험 보면.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대학을 갈 때 수학 성적이 이과 애들이 훨씬 좋은 애들이 보니까 이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한 데가 서강대학교 인문계열 들어간 친구들 중에 70% 이상이 자연계열이에요. 정시로 들어간 애들 중에. 그래서 이슈가 생겨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문마시키려고 저 안을 낸 거라 이것 때문이라도 현재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학생들은 어차피 그 전거를 시험 보고 이걸 넘어오는 게 아니라서 어차피 다 처음 하는 거라 뭐 그냥 문이과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학도 보시면 조금 지금 킬러 문항 없애고 뭐 사교육 카리트리니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 얘기는 속 들어가긴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킬러 문항 배제해서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수능 9월 평가원에 고3들 시험 본 거예요. 1520명이 만점이에요. 수학이. 아까 의대 정원이 3000명이라고 했죠. 근데 정시에 뽑는 건 3000명이 아니에요. 정시에 뽑는 건 그 3000명의 40%니까 한 1200명 정도 뽑는 거예요. 정시로는요. 근데 만점이 2500명이에요. 2배죠. 그럼 의대 가려면 수학 만점 못 맞으면 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킬러 문항에 배제돼도 점수를 갖고 변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아예 절대평가를 바꿨으면 더 변별할 수 없었는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 중에 2008학년도에는 등급제 수능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등급제 수능할 때 성적표에 등급만 나와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만. 그래서 올 1등급 맞는 애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서는 다 정시에서 논술시험 봤어요. 그렇게 변별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변별을 안 한다고 해도 일단은 지금 형태로는 수능이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그 해 가봐야지 알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직 수능 시험 문제 초안도 안 나오고 교과서도 안 나온 상태에서 쉽고 어렵고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통합 사회 보니까 쉬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수학도 킬러 문항 없어졌으니까 쉬울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기 편해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수능이라는 녀석은 항상 변합니다. 영어 절대평가할 때도 첫 해만 되게 쉬웠어요. 그 다음부터 되게 적어요. 올해 9월 평가원의 영어 1등급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4%예요. 4%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9월 모의평가 영어 시험 봤는데 4% 나와요. 1등급이. 절대평가 했는데도. 절대평가 한다고 해서 문제가 쉬울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중에서 통합사회의 점수가 높고 통합과학의 점수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보면 1학년 모의고사에 보면 낮아요. 통합과학의 평균 성적이 보통 1등급 맞는 비율도 낮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문계열의 성향이 좀 강한 친구들은 통합과학 공부하는 것들을 1학년 때부터 할 거라 그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부터는 조금 잘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그럼에도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문과, 이과생은 그래도 사회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과목이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거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범위가 수학의 범위가 변하는데 지금 수학 1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고 수투는 미적분하고 거의 동일해서 뭐 크게 편제가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용어가 조금 달라졌다. 그리고 문과 위주로 일단은 수능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과에 대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통합으로 시험 보면 아마 지금 형태의 지금 고3 학생들이 저 형태의 시험을 딱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마 100% 이과생들이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지금 국어도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 분리형 수능이라고 해서 국어 A, B, 수학 A, B 이렇게 해서 문과는 국어 어려운 거 시험 보고 수학을 좀 쉬운 거 이런 걸로 분리형을 시험 봤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문과는 국어를 잘해 이런 인식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과가 그냥 국어도 잘해.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성적이 더 높아요. 그래서 국어도 문과가 더 잘한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통합형이라는 개념 자체에 그냥 인식을 아예 바꾸셔야 되지 계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인식이 있다 보면 넌 문과 성향인데 왜 국어를 못해? 못하는 게 맞아요. 네, 못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과 학생들이 유리한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문과 애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진짜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 심화 수학이라는 게 만약에 생기게 되면 이과생은 학업적으로 공부해야 될 양이 지금보다 많아져요. 지금 형태의 학생들은 확률 통계, 미적,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 과목만 준비하거든요, 수능을. 근데 이때는 확률 통계가 이미 무조건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심화 수학에 기하하고 미적분이 그냥 합쳐져서 이걸 다 해야 되는 학업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학업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공부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중학교 3학년 학생 기준으로 많아지는 거지 우리 친구들은 어차피 해야 될 양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그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애가 무슨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제도가 바뀌어서 이걸 더 해야 돼. 그럼 이걸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농후할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면 점수가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50점 만점으로 나오거나 뭐 100점 만점으로 나올지는 뭐 그것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은 구분이 지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는 그나마 변별을 하려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괜히 이거 안 당하게 되면 면접을 본다. 정시에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면접까지 가지는 않아요. 면접까지는 웬만하면 잘 뭐 의대 정도 아니면 가지는 않는데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수학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나요? 수능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나요? 쉬워지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이렇게 했는데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큰 변화는 없어요. 사회, 과학은 현재 수능 출제되는 과목의 특성과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워요. 적정한 변별력을 갖춰 출제한다는 것 외에는 저에 대한 수능이 쉬워진다, 어려워진다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마 대부분 다 빨리빨리 공개가 될 거예요. 발빠르게 움직이면 될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마 학원에서는 당연히 학교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실 거예요. 그런 게 공개되면 선생님들은 이미 다 준비를 하시고 계실 거고 그런 형태로 문제를 또 뽑을 거고 개발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이 차이 학원에서 너무나 잘 해주실 거라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심화 수학은 필수인가요? 아니면 초난이도 문제 나오나요? 할 때 절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초고난이도 문항이 안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수능 기조상은 킬러 문항 내면은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정답률 5% 되는 문항을 안 만드는 것뿐이지 정답률 11% 되는 걸 만들 수는 있어요. 5% 되는 건 틀려도 돼. 근데 지금 11% 되는 걸 틀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5%인 걸 틀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어요. 어차피 못 푸는 거야. 그냥 너무 어려워. 그냥 나는 저거 못 푸는 문제라고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11% 되는 문제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근데 그거조차 노력을 안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킬러 문항이 없었다 그래서 수능이 어려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진짜로 제가 사교육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찌 됐건 쉽게 출제돼도 변별력을 맞춰야 돼요. 의대에 보내야 되는데 변별력이 없으면 그 고득점 맞은 애들이 더 내년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다 학교를 못 가요. 지원을 해놓고 될 것 같아서 지원해놓고 다 떨어져요. 지금도 의대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10명 뽑는데 4대 1이에요. 40명 지원했는데 추가 합격까지 해서 15명 붙고 25명은 떨어져요. 그 친구가 다른 군에 뭐가 원서가 붙지 않으면 그 친구는 점수 좋은 걸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수를 해야 돼요, 그냥.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학교의 재수 60%가 넘어요. 강남만 가면 보통 50%는 기본. 100명 중에 50명이 그냥 재수해요, 그냥. 본인이. 근데 그 50명 남아있는 대학을 갔다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절반은 또 반수해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대비하고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대비하라는 것보다는 현실에 조금 더 안 하고 있는 우리 그분들을 조금 더 책상에 앉을 수 있게 도움을 할 수 있게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질문한다라고 하는 거고, 통합과학, 통합사학은 궁금하시면 지금 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의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라 내년에 걸 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 한 번씩 보시라고 하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미리 보란 얘기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거면 책을 보시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뭐 과정이 더 생기긴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어차피 통합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리가 생명과학하고 합쳐질 수 있는 거고, 융합형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합쳐져서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시험 문제가 나와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쉬우니까 준비 안 해도 돼, 이런 개념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사회는 뭐 마찬가지 거의 지금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나온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구체적으로 어쩌면 융합형 사고력을 묻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정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현재하고 동일하대요. 그러면 40%를 뽑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뭐 그때마다 뭐 조금씩 조정이 가능한 거라. 근데 지금은 이미 40%를 이미 오버해서 학생 뽑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벌써 내년 정시부터는 조금씩 그냥 40%에 정확하게 뽑으려고 조금 막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의대 정원이 갑자기 빵 터진다? 그러면은 이제 정시는 조금 더 가기 더 수월해지는 상황이 생길 거고, 재수생은 좀 더 많이 양산될 가능성은 높겠죠. 그나마 제도가 막 수능 제도가 막 바뀌면 그 다음 연도에 재수생이 좀 줄기는 해요. 수능 제도가 막 바뀌니까. 뭐 갑자기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동일해서 이 다음 세대 지금 중3 학생들이 재수하는 거는 수능으로 재수하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서 그 친구들은 그냥 다시 준비한다고 해도 절대 뭐 불리하거나 이렇게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 이미 서울대학교에서는 정시로 선발하는 거에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고요. 올해 고려대학교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고 있고, 내년에 연세대학교가 정시에 내신 성적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미 예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서울대학교는 정성평가해요. 내신 성적을. 글자를 보고 그걸 통해서 점수를 산출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내신이 좋아도 성적이 뭐 비교과가 안 좋으면 떨어뜨리겠거니 해서 되게 조심해서 학생들이 작년에 지원했는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서울대학교는 웬만하면 다 수능의 형태로 해서 앞뒤가 막 뒤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고려대는 지금 정량평가를 하거든요. 정량평가를 한다는 건 내신 성적을 숫자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1등급 맞으면 100점, 2등급 맞으면 98점에서 기본 점수 100점에서 200점 형태로 들어가고 수능을 800점 형태로 반영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올 1등급은 고려대학교 정시에 오지 않아요. 올 1등급이 고려대학교 정시에 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걔는 수시에서 저걸 갖고 의대를 더 잘 갔어야 될 학생인 거니까. 지금 형태는 보통 2등급, 3등급이 오는 거고 4등급부터는 내신 성적을 많이 깎는 거니까. 그죠? 3등급하고 2등급의 차이는 마이너스 4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등급에서 4등급 되면 이제 2배씩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4등급이 되면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제가 왜 그런지 보시면 작년에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들어간 학생이 예비 1번 받았는데 670.75를 받았어요. 예비 10번 받은 애가 669.98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10명 있는데 0.1, 그러니까 1점 차이 안 나는 0.7점 사이에 지금 10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2.4점의 점수 차이는
합격생이 중간에 한 20-30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신 때문에 생각보다 올해는 서울대는 학생들이 부담 없이 지원하겠는데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특히나 특목 자사고에 다닌다라고 하는 학생이 정시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이걸로 뽑는, 그래서 고려대학교도 이 전형으로 인원을 좀 나눠서 뽑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전형으로 한 뭐 계열별로 한 400명 이렇게 뽑고 200명 이렇게 뽑고 이런 걸로 계속 실험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성과가 좋으면 계속 늘려가겠죠. 연세대학교도 어떤 형태가 되는지 아직 예정으로만 되어 있고 내후년에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발빠르게 이제 밑에 대학들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여기가 내신을 보니까 우린 보지 마.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내신을 반영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나타날 경우라서 5등급제가 되면 그럼에도 다 1등급이라고 해서 변별력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가 됐건 변별력을 삼을 수 있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영재학교나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는 올해 기준으로 경쟁률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뭐 지금 형태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이제 의대 가는 자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영재학교나 과고는 좀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자사고나 지금 국제외고는 경쟁률이 생각보다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고교 학점제를 하면서 외고 폐지, 국제고 폐지, 뭐 이런 자사고 다 폐지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존치시키고 이러다 보니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교 가는 요 고등학교 지금 내년에 만약에 고입을 치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갈 수 있으시면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해요. 어차피 내신 따기가 되게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서 비교과 활동 열심히 하면 종합전형에서는 당연히 일반고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신이 지금은 일반고, 그러니까 대학교도 제일 애매한 게 이런 거예요. 내신이 일반고에서 내신 1점대야. 자사고에서 내신 3점대야. 그럼 두 개가 누가 더 공부 잘해? 라고 얘기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일반고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일반고가 지금 수세가 많이 합격하는 학교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형태가 바뀌면 내신 따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자사고나 외고나 가서 아까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 가서 내 전공에 맞춰서 잘 공부하고 석사 등급 잘 따놓는다면 저는 훨씬 더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수시에서만큼은 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종합전형이 거의 40%에 육박할 거예요. 지금도 35%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 전형을 수시에서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고, 플러스 정시에서 준비를 잘할 수 있는 학교를 가셔야 되는 거죠. 일반고에 갔는데 우리 학교는 공부할 분위기가 아닌 학교들 되게 많아요. 가서 되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엄청 많이 휩싸이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학교에서 학원 제일 많이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학원 하나 더 다니면 안 돼? 라고 물어보면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데 내가 왜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거든요. 주변에 많이 공부를 하는 친구가 많으면 같이 시너지를 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교에 보내주시는 게 좋고, 우리 애는 돌부처 같아. 그냥 얘는 어디다 놔둬도 그냥 혼자 공부해. 그러면 내신 따기 좋은 학교를 가는 거나, 근데 지금 어차피 5등급제라 그건 좀 없을 거고, 그냥 수능 준비를 잘 할 수 있거나, 혼자 그냥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영재학교나 의대 가려고 영재학교나 과고에 가는 경우들이 옛날보다 많지 않아요. 다 일반고에 와 있어요, 걔네들이요. 그래서 내신만 그냥 거의 깡패처럼 만들어요. 1.0에 가깝게 만드는 거죠. 걔네는 다 이제 거의 이제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또 많이 몰려있는 학교에서 내신 따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형태로는 이렇게 되고, 외고 학교가 아마 제일 이득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외고가 아무래도 공부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수능을 공부해서 이제 제가 대학교 갈 때 다음 세대 정도 되면 외고에 보통 자연계열 반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계열에서 공부하는 외고생들이 꽤 많았어요. 수능을 자연계로 준비하던가. 근데 지금 그렇게 형태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준비 안 되더라도 어차피 공통시험 보고 가는 거니까 얘네들이 그걸 엄청나게 해서 대학을 가는데 지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는 제가 볼 때는 나쁠 것 같지는 않고,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의대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차라리 전 자사고나 일반고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과고나 영재학교는 그 학교 가서도 어차피 탑 클래스여야지만 의대 가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작년에 가는 케이스를 제가 고려대학교 샘플링을 한 건데, 보통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이런 걸 공개해줘요. 일반고 학생이 몇 프로 붙었는지, 자사고 학생이 얼만큼 붙었는지, 과학 영재고 학생이 몇 프로 붙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총 합격생을 기준으로 몇 명 합격된 거에 대한 비율을 공개해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이렇게 공개합니다. 일반 고등학교가 1,700개 정도 있어요. 외고가 30개 있어요. 국제고가 8개 있고, 과학고등학교 20개 있고, 영재학교 8개 있어요. 일반고는 1,700개 있어요.
그럼 어느 대학에 가도 일반고가 많아요.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고가 많아서 일반고의 비율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일반고 많이 뽑아요.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는 편이죠. 일반고 학생 많이 써주세요. 이 계열 적합형이라는 건 일반고가 적게 붙어요. 이거는 이제 특목 자사고 쓰려고 하는 전형이니까. 근데 이거를 지원자 대비 합격한 인원수로 바꾸면 이제 합격률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고는 1928명 지원해서 900명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 8% 붙은 거고. 과학고등학교는 235명 중에 15명이 붙어서 6%인데 이 계열 적합형이라고 하는 거는 1500명 중에 700명이 붙어서 40%가 넘어가요. 이건 특목 자사고를 뽑으려고 고려대학교에서 만든 일반 전형과 일반 전형 중에 다른 형태의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형태가 계속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일단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지원한 숫자보다 합격되는 비율은 당연히 자사, 외고, 이런 학교들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원자가 그만큼 학교에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저렇게 많이 뽑아주는 거죠. 그게 학교마다 보면 서울대학교도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은 일반고가 29%밖에 안 돼요. 아까 저 기준으로 계산해도. 총 합격생 대비 일반고가 붙은 비율만 하더라도 일반 전형은 29%밖에 안 돼요. 자사, 외고, 과고, 영재학교가 60%가 되는 게 일반 전형 보는 거고 지역 균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추천받아서 지원하는 건 대부분 다 일반고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내신 성적을 많이 보니까. 학교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뽑는데 보통 고려대학교는 일반고보다는 그래도 자성고를 뽑는 비율이 아까 계열 적합형이라는 걸 뽑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비율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어떤 학교, 이화여자대학교는 원래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화여자대학교도 조금 과정을 거쳐가면서 변한 거예요. 뭐냐? 학교도 학생을 뽑아놓고 추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사고를 뽑아놨어. 근데 얘네들은 반년 지나면 없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뽑아봐야 얘는 계속 없어져. 굳이 얘네를 많이 뽑아야 될 필요성이 별로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고 성과가 별로 안 좋으면 계속 줄여가고 요즘 자사고도 자사고라고 아닌 일반고처럼 보여지는 자사고가 되게 많아요. 그냥 일반고예요. 똑같은 커리큘럼에 내신도 막 자사고인데 전교 1등이 1.3 나와 막. 일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좀 덜 뽑히는 거고 뭐 시립대나 이런 데는 일반고 당연히 많이 뽑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교과 전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반고가 많이 뽑힙니다. 근데 다만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이 2028학년은 아마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아마 자사도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등급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서류를 반영하는 동국대처럼 반영한다. 그러면 비교과도 엄청나게 잘 준비된 자사고가 교과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 이 전형을 봤을 때는 일반고를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고에 가면 일반고에 가서 내가 뭘 더 주안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성적을 받을 건지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갖고 가지 않으시면 일반고에서 내신 등급에 지금 5등급제에서 3등급이 딱 되는 순간 수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보통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딱 가서 내신 한번 딱 받으면 그 받은 내신 성적 가지고 시뮬레이션이 돼요. 무슨 얘기냐? 총 5학기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수시에 원서 쓰는 게 5학기가 끝나면 3학년 1학기가 여름방학이 끝나면 수시 원서 써요. 5학기 중에 한 번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이 끝난 것 같고 내신 성적이 예를 들어서 올 1등급이 나와서 1등급인 친구는 그 다음에도 1등급이 나오면 계속 1등급을 찍어 갈 텐데 거기서 무슨 한 과목이 2등급 나왔어. 내지는 3등급을 한 번 찍었어. 이런 것들 때문에 갈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올 1등급 나온 학생이 올 2등급을 나왔을 때, 올 3등급이 나왔을 때 몇 등급까지 계속 이루어지는지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고등학교는 입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입시가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과고 빠지고 외고 빠지고 특목고 빠지고 자사고 빠지고 다 빠져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특성화 고등학교 다 빠져요.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상대평가 하는 거예요. 그나마 9등급제 할 때는 더 심하게 요동쳤어요. 제가 상담을 했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서초구에 사는 학생인데 매번 얘기 드리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수학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전부 다 선행학습을 하고 서초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딱 1학년 1학기 수학 시험을 봤는데 5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수능 내신을 접었어요. 딱 한 번 끝나고. 그리고 다 수능은 다 1등급이 나오는데 내신은 안 나오는 거예요. 선행 학습을 뭐 열심히 했다고 해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번 결정되면
앞으로 내가 뭐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스탠스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나마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 형태가 쉬워진다라고 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능 과목은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신 과목이 지금은 내신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면 그걸 갖고 수능을 봤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수능 과목을 내신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산탐이나 과탐 선택하는 과목들은 어차피 수능 과목으로 해당이 안 돼요. 그 내신은 내신대로 더 해야져요. 따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수능하고 내신이 분리가 돼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친구들은 더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신이 석차 등급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신을 더 많이 준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다 수능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식에 갔더니 우리 교장 선생님이 첫 소나 얘기하시는 데다 우리 학교는 정시형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정시 준비할 거예요. 수시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이렇게 데이터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서울대 많이 보낸 학교들. 이쪽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대 많이 보내는데 어떤 학교는 정시에 많이 보내요. 어떤 학교는 수시만 많이 보내. 이게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에 따라 상당히 학생들이 준비하는 거에 따라가실 수도 있고 그 방향을 미리 내가 이 고등학교 어떤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학교 선택하시는데 활용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가 됐건 저는 내신을 준비하건 수능을 준비하건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하건 다 좋아요.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정말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뭐가 됐건 그냥 어중간히 따라가다가 이런 거예요. 고1 딱 끝나고 와서 우리 애가 엄마 내신이 이제 내신 안 될 것 같아. 정시 준비해야 돼. 그래. 너 내신 보니까 정시 준비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내신도 안 되는 애가 정시가 갑자기 되냐고요. 안 돼요. 기본적인 내신이 안 되면 정시도 안 돼요. 그만큼 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는 그냥 이게 안 되니까 이걸로 전향하면서 시간을 벌어요. 수능 때까지. 건들지도 못해. 폭탄이야. 뭐 건들면 이제 공부 안 해. 막 이럴까봐 건들지도 못하고 그냥 얘는 공부한다는 수학, 수능 공부한다는 명목하고 어차피 내신은 버려.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뭐가 됐건 방향성을 잘 잡으시는 게 좋고 방향성이 좀 틀어졌다 싶으면 조언을 구하셔서 빨리 방향성을 오시면 돼요. 삐뚤빼뚤 막 가도 돼요. 그냥 한 방향으로만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아예 엇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자퇴. 학교 이제 안 다녀. 나 그냥 혼자 수능 공부할래. 절에 들어갈게. 아니면 뭐 기숙학원에 보내줘. 기숙학원에 가면은 우리 애들이 버틸 것 같으세요? 제가 30대 때 이 일을 한 지가 제가 이제 올해로 한 2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저 2005년도부터 저는 이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에 전혀 너희들은 당연한 걸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한 걸 하는 거야.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되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 보면 짠하기는 해요. 제가 기숙학원에 한번 가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 기숙학원에 가서 애들이 어떤 일과표를 하면 아침 6시에 기상, 7시까지 씻고 밥 먹고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밤에 11시까지 공부를 하는 게 기본 스탠스예요. 그리고 더 하고 싶으면 새벽 1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매일 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못 써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안 돼. 강의실 아니면은 와이파이가 안 돼.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도 핸드폰도 없고 뭐 와이파이도 안 잡히고 잠자고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짠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학원에 여학생 기숙학원이 있어요. 여학생들만 있어요. 여학생들만 한 200명 모아져 있거든요. 그 친구들 공부하는데 참 짠하다. 공부하는 게 되게 근데 우리 친구가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짠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학원을 간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학원에 가면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를 학원에 보내보니까 마음은 편해요. 집에 있는 거 안 보니까. 근데 부모들 입장으로 마음은 편한데 애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냥 학교 가는 것처럼 학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남 들러리를 서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기 학원은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많이 도와드리는 학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학생이 그냥 들러리 쓰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학원 아니니까 보내셔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시스템에 맞춰서 보내셔야지 안 그러면
뭐 막말로 저희 대형 학원이라 그래서 관리가 잘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안 되는 학원도 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기회가 많아요. 저는 지금 있는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IQ가 2자리라고 해도. 1년 만에 서울대 의대 가는 친구들도 보고 1년 만에 서울대 가는 거, 연고대 가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전 그런 친구들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근데 안 바뀌는 거는 3년 동안 재수해도 못 바꿔요.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바뀌는 게 딱 이 공부하는 겁니다.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필요성을 못 느끼면 안 해요. 요즘 친구들은. 그거 안 한다고 막말로 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애 있어요. 선생님 100세 시대인데 대학을 좀 늦게 가면 안 돼요? 선생님 저 군대 갔다 와서 할게요. 상담을 돈을 내고 와서 받는데 학생이 그런단 말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엄마 나 100세 시대고 나 대학교 30살에 가면 안 돼? 좀 놀게 좀 쉴게. 뭐 대신 내가 알바하면서 그냥 벌어서 내가 용돈은 쓸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공부도 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항상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제도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도는 항상 내 편인 적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죠? 내가 어떻게든 잘 준비하고 하는 것만 잘 하시면 제도는 어차피 따라올 거라서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정시로 대학 가는 거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막 아까 보시면 0점 몇 점에 막 몇 명씩 있잖아요. 그거 점수 계산해서 대학 합격할 수 있는지 막 짜줘야 되고 학교마다 반영 비율 다 다르고 학교마다 어느 군에 있는지 다 알아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 알아서 이제 내가 대학을 세 군데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점수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0.1점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0.0 몇 점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정시는요. 그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힘든 건 학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저희 같은 컨설턴트나 컨설팅 하는 분이 찾아주던가 학교에서 찾아주던가 너는 그냥 점수만 잘 맞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점수 잘 맞으면 그거 갖고 대학을 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점수가 안 나오는데 대학을 잘 가고 싶어 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정시 상담에 거의 제가 구할은 성적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연고대 갈 수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그분들도 보실 거잖아요. 한숨은 쉬지 마시고 잘 다독여져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만 동기부여 차원에서만 좀 뭘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충분히 남은 시간이 불과 오래 지나가면 바로 코앞이에요. 바로 코앞입니다. 진짜로. 내년이 되면 이제 중학교 3학년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바로 이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내년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결정된 사항들이 눈에 보이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이맘때가 딱 되잖아요. 당장 내후년이 되는 거죠. 2년 후면 내 내신 성적 한 번 결정된 거 같고 이 대학은 못 가, 이 대학은 갈 수 있어. 이게 다 결정돼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준비하시는 거라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건 할 수 있는 능력과 뭐 모든 것들이 다 되십니다. 부모님들이. 중학교 2학년이신데 벌써 이걸 들으시려고 여기까지 이 늦은 시간에 오신 거 보면 충분히 우리 친구들도 그거에 부응할 수 있게 잘 준비할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걱정을 많이 드린 것 같긴 한데 걱정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